바이오는 확률 싸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좀 바스켓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스켓 안에 트렌드가 다 들어있으면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AI 산업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릴리라든지 노보 노디스크는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오히려 뭐 화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최상위,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뭐 1, 2, 3등을 하고 있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기 한 22위권 그 밑으로 있던 기업인데,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너무 성장성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엘라이 릴리라는 기업과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의 비중을 높일 거야 라고 해서 그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면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이오주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주가를 보면은 등락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유독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많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다르게 지금 당장 서비스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없이 계속 그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 조달했던 비용이나 중간중간에 뭐 채권으로 조달했던 그런 비용들을 써가면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기술 개발을 하면 이제 빅파마한테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이제 뭐 계약금이랑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벌어들인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일단 어렵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사실 뭐 밸류에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이게 라이센싱 아웃이 돼야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경쟁사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가 이 회사가 어떤 빅파마의 선택을 받으면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빠지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 회사가 이걸 가져갔으니까 이게 글로벌 트렌드긴 하네, 이 기술이. 그러면은 B라는 빅파마는 우리 걸 가져가겠지. 이렇게 해서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트렌드이냐에 따라서 사실 가치 수혜를 받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 회사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선택해버리면 우리 건 이제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또 급락을 하게 되고, 지금 이미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없는 회사기 때문에 빠질 때 이제 많이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오 산업 자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없고 이걸 성공을 시켜서 미래의 이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때는 밸류에이션상 받침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가장 체크해야 될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바이오는 확률 싸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좀 바스켓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스켓 안에 트렌드가 다 들어있으면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비만 치료제에서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작년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그런 이제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실제로 그 뭐 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의 선택을 받아서 라이센싱 아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비만이 좋게 보이면 한 종목 비만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그 관련된 기업들을 넓게 퍼뜨려 놓으면 그 중에서 하나가 라이센싱 아웃이 나오면서 또 이제 바이오 기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이 오르잖아요. 오를 때. 네. 그럼 나머지들이 조금 덜 올라도 그 하나에서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바스켓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스켓이라 그러면 ETF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ETF들을 보면 액티브 ETF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섹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운용사들도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이오 그 섹터 자체가 한번 오를 때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관심들은 많으신데, 이게 막상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해외 빅파마들의 트렌드, 빅파마들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기술의 어떤 모달리티의 어떤 물질들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지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액티브 ETF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티브랑 그리고 패시브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은지 좀 장단점을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액티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떠오를 때는 액티브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올드한 산업에서 그냥 계속 비슷한 트렌드로 가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 산업에서 갑자기 뭐 침투율을 높인다든지 새로운 기술로 그 시장을 점령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최근에 이제 AI 산업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릴리라든지 노보 노디스크는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오히려 뭐 파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최상위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뭐 1, 2, 3등을 하고 있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기 뭐 한 22위권 그 밑으로 있던 기업인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이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됐단 말이죠. 노보 노디스크는 지금 조금 뭐 경쟁에서 밀려서 빠져 있지만 그러면은 기존의 그 제약 바이오 관련된 그 패시브 ETF에서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존슨앤존슨, 뭐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있었을 것이고 엘라 릴리라는 기업이 뭐 10배, 20배가 낮지만 실제 그 제약 바이오 그 섹터 지수는 네.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기업이 그 전체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너무 성장성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엘라 릴리라는 기업과 노보 노디스크라는 기업의 비중을 높일 거야 라고 해서 그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면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상품 중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액티브도 있고 뭐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도 있는데요. 그런 ETF들도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지금은 시가총액 뭐 1위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릴리나 이런 것처럼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20위밖에 나가 있던 기업인데 갑자기 그 AI 산업이 열풍을 불고 GPU가 그 AI의 학습과 추론 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그 변화는 패시브 ETF에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가총액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나 액티브 ETF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AI 산업은 향후 우리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차세대 산업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좋아.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 기업이 엔비디아야 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비중을 크게 이제 늘려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액티브 ETF에는 다 녹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패시브의 장점은 뭐 그냥 그런 일반 좀 변화가 없는 오래된 그런 산업에서는 패시브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떠오르는 산업,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사회 상황에서는 그런 액티브 ETF가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께서 보시는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국내 제약 바이오 탑픽 분야? 탑픽 분야라고 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 네.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는 아까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는 좀 말을 줄일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가장 좋게 보는 건 어쨌든 간에 또 지금도 비만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이고 네. 그리고 RNA 치료제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가총액이 좀 작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RNA 치료제의 장점은 이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키투르다든지 이런 이제 약들이 다 이제 면역 항암제로 분류가 되는데 다 어떤 항체나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항체나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이제 DNA이고 그 DNA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RNA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단의 근본적인 치료 요법으로 RNA 치료제가 요즘에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이 RNA 치료제에 대한 그 기술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발이 됐고 검증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대부분 백신이나 치료제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RNA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mRNA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단백질을 타겟을 하는 치료제보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이제 효과도 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반감기도 좀 길어서요. RNA가 반감기가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좀 있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렇게 한번 약을 처방을 받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장점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단백질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RNA 하나에서 나오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뭐 면역 항암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항체 타겟도 다 다르고 항체도 다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타겟을 가진 면역 항암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RNA 하나에 그 염기설만 싹싹 바꿔주면은 다양한 질병들을 동시에 타겟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플랫폼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빅파마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수 합병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 사실 그런 기업들이 주가도 좀 좋았고 올해도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섹터에도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휴머노이드가 지난 한 2년 동안 너무나 큰 주력 산업 트렌드였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이제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뭐 로봇이 조금 뭐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단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시장도 이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력이 가진 기업들은 좀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RNA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그런 바이오주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토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럼 바이오주들한테는 사실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볼까요?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금리에 민감했던 이유는 금리가 사실 돈의 가격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건데, 결국 이 빅파마들이 돈을 집행을 할 때 금리가 높아지면 조금 뭐 그걸 하는 경향이 있고, 금리가 좀 낮을 때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어차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미래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타온다, 약간 그런 컨셉으로 사실 많이 금리에 연동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 금리라는 게 또 밸류에이션 모델에서 할인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고, 이걸 성공했을 때 미래에 이만큼 현금을 우리가 벌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모델로 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현가를 할 때 할인율을 이제 금리를 쓰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시가총액 같은 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이유 정도 때문에 사실 금리를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볼 때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미 금리가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로 금리였다가 금리가 한 뭐 1%, 2% 올라오는 게 증분상 굉장히 크게 금리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금리가 뭐 2%, 3%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거기서 뭐 조금 모르는 거는 사실 빅파마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금리는 좀 상향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 증분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금리가 얼마나 더 올랐느냐.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초반에 오를 때는 제로 금리에서 뭐 1%, 2% 오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미 뭐 한 3%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3.5, 4를 가더라도 0에서 1, 2 올라올 때보다 증분은 훨씬 낮기 때문에 큰 빅파마들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빅파마들이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 백신이랑 팔아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치료제 팔고 해서 그 정도 금리 변동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네,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7년, 28년에 특허 만료 도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빈 곳간을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 번 돈을 지금 빨리 좀 괜찮아 보이는 기술을 다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쟁에서 바로 밀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향후 한 1, 2년간은 그런 인수합병 아니면 라이센싱 아웃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K바이오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바이오는 네. 사실 영원한 성장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만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노령화 인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은 많이 아프거든요. 만성질환도 많이 걸리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관절염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에서 고령화 인구와 비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방 산업이 넓어지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어떤 사람의 욕망은 모든 욕망에 대해서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좀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죠.
다 뭐 명품 소비는 좀 줄일 수 있어도 경기가 안 좋으면 내가 아픈데 병원을 안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기도 사실 미국 빅파마들은 경기도 안 타는 사실 안전 섹터로 뭐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잘 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인류의 욕망의 가장 1순위에 있는 산업을 다루는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영원한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기회가 있는 산업이다. 다만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감안을 하고 바이오 섹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 이렇게 욕을 하지 마시고 이 섹터는 대신에 위로 변동성도 크다라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뭐 회사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공부를 좀 대신 해주고 매일 밤 미국 트렌드도 보면서 항상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런 액티브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지만 마음은 편하고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능성과 뭐 성장성이 큰 만큼 변동성도 그만큼 큰 섹터입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이정욱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